안녕하세요.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손이 떨리고 치가 떨리지만 지금은 많이 회복하고 있어서 이 글을 써봅니다. 전 늘 몸이 약한 외동딸이었어요. 부모님은 그런 제가 언제나 걱정이 되셨고 하루라도 빨리 건강해지기만을 바라셨죠.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했던 제가 성장하면서 부모님은 그저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는 그 소원 하나로 사셨다고 했어요. 아빠는 조금 규모가 크게 노끈 사업을 하셨고, 엄마는 그런 아빠를 열심히 뒷바라지 하였답니다. 아빠 덕분에 어려움 없이 자란 어린 시절이었고, 그 덕에 주변에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늘 하나같이 제 몸이 약한 것을 안쓰러워했고, 도와주고 싶어 했죠. 그 덕분에 평생 단짝이라는 친구도 얻게 되었고, 아빠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건실한 청년을 제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었어요. 아빠가 정말 믿고 의지하던 직원이었고, 그로 인해 결혼은 일사천리였어요. 저 역시 아빠를 도와 일을 하고 있던 터라 그 직원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레 인연이 됐어요. 신서방이랑 너랑 결혼한 게 아빠는 정말 모든 걸 다 이룬 것 같이 기뻐. 신서방네가 어렵게 살아도 늘 구김살없고 항상 자신감도 넘치면서 너한테 또 얼마나 다정해. 결혼하면 또 걱정이었는데 신서방이랑 결혼을 해서 그런지 아주 다행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긍지오격 우리 딸 어떤 남자한테 시집가나 했더니 신서방 같은 남자를 만나서 진짜 다행이죠. 네가 봐도 정말 괜찮지? 정 많고 일처리 확실하고 너밖에 모르고 남자 그거 하나면 돼. 돈이야 그저 성실하게 벌면 그만이고. 그러게 내가 봐도 승종 씨 우리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회사에서 평판도 좋잖아. 나도 정말 마음에 들고. 머지않아 회사를 네가 물려받을 건데 아빠 옆에서 큰 힘이 될 거다. 승종이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 너도 힘이 나지. 아빠 그런 말 마. 나는 지금의 자리도 만족해. 그냥 아빠 오래오래 사셔요. 저희가 옆에서 서포트 많이 해줄 테니까. 남편은 조금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회사에서 능력치를 인정받은 인재였고 성분 또한 저희 아빠가 눈여겨봤었기 때문에 제 남편감으로 딱 점 찍어둔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 만난 것이었지만 첫눈에 반해버렸고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절 정말 아껴주었답니다. 심장 때문에 정기검진을 가는 날이면 항상 동행해 주었고 부모님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절 아껴주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게 기뻤어요. 그런 모습을 저희 부모님도 보시곤 흐뭇해하는 나날이었어요. 내가 평생 지켜줄게. 몸이 그렇게 약한데 어쩌겠어. 회사에 나오지 말고 집에만 있어. 아무리 회사 일도 배워야 한다지만 몸이 더 중요하잖아. 당신한테는 내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말고 당신 몸만 잘 추슬러. 그래야 우리 아기도 같지.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이 할 일이 너무 많은 건 아닌가 모르겠다. 가뜩이나 바쁜 회사인데 내 몫까지 하려면 힘들겠어. 그래도 결혼했고 장인어른 회사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처럼 더 열심히 하고 있어. 원래도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을 했지만 요즘 들어선 더 내 회사처럼 일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당신은 몸 관리나 잘해. 알겠지? 아무래도 결혼을 했고 아이도 염두에 두고 있던 터라 그전보다는 회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저였습니다. 남편 또한 제가 회사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제 몸 관리를 하며 그저 아프지 않기만을 바랬어요.
저 역시 결혼을 하고 나니 몸 건강에 더욱더 신경을 쓰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혼자일 때보다 같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건강관리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거든요. 결혼을 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벅차게 행복했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단짝 친구 또한 저에게 남편 칭찬을 많이 해주었죠. 네 남편 진짜 괜찮다. 그래, 넌 회사 일 좀 당분간 신경 쓰지 말고 아기 가져야 하니 몸 생각 좀 해. 가뜩이나 약한데 아이 가지면 얼마나 더 약해지겠어. 승종 씨 말대로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 회사는 승종 씨한테 맡기고. 어쩜 그렇게 자상하니? 너희 아버지가 확실히 성경지명이 있으신 거야. 딱 그런 남자 골라서 너랑 맺어줬잖아. 네가 보기에도 그래? 사실 남편한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내 회사를 안일하게 맡기기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찝찝했거든. 물론 승종 씨가 알아서 잘할 거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미안함도 있고 걸리는 것도 많고. 아주 복이 터져서 그런 소리 하는구나? 그냥 승종 씨한테 잘 맡겨. 유능한 사람이잖아. 너보다 훨배 나을 거야. 그리고 여자는 그냥 애 낳고 집에서 살림하는 게 제일이야. 아무리 커리어 우먼이 되면 뭐하니? 애 내팽개치고 일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승종 씨한테 네가 하는 일 좀 덜고 맡겨. 너희 아버지도 다 그러라고 회사 사람이랑 결혼시킨 거라니까. 언제나 저에게 힘이 되는 친구였기에 친구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결혼을 하고 예쁜 아이를 낳아 일하는 남편을 내조하는 삶도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생각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다못한 남도 이렇게 남편을 치켜 세우니 정말 시집 잘 갔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때 아빠는 남편과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하루라도 빨리 경영에서 물러나려고 하셨고 온전히 저에게 물려주고 남편과 같이 경영을 했으면 하셨어요. 이제 신서방도 일한 지 오래되기도 했고, 너도 역시 일 배운 지 오래됐잖냐. 이제 슬슬 경영에서 내가 내려올까 하는데. 아직 안 돼. 아무리 신서방이랑 내가 다 한다고 하더라도 아빠가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겠어? 조금만 더 힘내줘요. 내가 자꾸 회사에 개입하는 것도 신서방이 불편할 거야. 실질적으로 나 대신 많은 걸 하고 있거든. 이쯤 됐다 싶어. 너도 엄연히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되기도 했고, 혹시라도 어려운 거 있으면 아빠한테 언제든 물어보면 되잖니. 걱정 마라. 그렇게 제가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경영에서 물러나려고 했던 아빠가 교통사고가 나시게 되었고 큰 사고로 인해 반쪽 마비가 오고 말았습니다.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도록 재활에 힘을 썼지만 반쪽 마비는 돌아오지 않았고 거동도 불편한 데다 말투까지 어눌해진 아빠는 결국 회사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 인생에 가장 처음으로 맞이한 파국이었습니다. 어쩌니 이제 니네 아빠 그렇게 건장하던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저렇게 된단 말이야. 그것도 뺑소니로. 그러니까 엄마 걱정 마. 범인 꼭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회사는 나랑 신서방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너네 아빠 꼭 이겨내야 할 텐데 저렇게 나약한 분 아니잖니. 어쩜 좋아. 엄마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거니? 엄마한텐 내가 있잖아. 아빠 빈자리 안 느껴지게 최선을 다할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요. 엄마가 나약해지면 어떡해. 아빠가 언제든지 건강해졌을 때
엄마가 옆을 지지하고 있어야 아빠가 행복하지. 우리 최선을 다해보자. 힘내자고. 매 순간 좌절스러웠지만 정말 힘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회사 일에도 더 매진하게 되었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안쓰러워하며 오히려 집에서 쉬라고 하였어요. 하지만 남편한테만 회사를 맡겨두기가 쉽지 않았고 악착같이 같이 회사를 꾸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자 남편은 임신 얘기를 하며 저를 설득하여 집에서 있기를 바라더라고요. 저 역시 임신 얘기를 하게 되니 남편 말을 들어야 하나 싶었고 엄마도 마찬가지로 저보고 몸 생각하며 쉬라고 하였고요. 장인어른이 우리 아이 보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그러니까 노력해보자. 당신 아니어도 내가 회사는 잘 책임질게. 당신도 우리 아이 갖기를 소망했잖아. 더더욱 어머님 저렇게 애롭게 계시는데 손주 한번 안겨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그렇지만 당신한테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그렇지. 나 역시 아이는 갖고 싶어. 아빠도 좋아하실 것 같고.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우리 힘내보자. 그래서 나중에 장인어른 장모님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내가 더 잘할게. 그렇게 임신을 준비하게 되면서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여전히 다정한 남편이었지만 가끔 한 번씩 욱하는 모습이 보이곤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남편이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일이 오죽 많아서 힘들면 저럴까 하는 생각에 참는 날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이상하다고 느끼게 된 건 불과 그걸 느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늘 일에 치여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남편이었는데 어느 날 회사 직원이 저에게 말실수를 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죠. 이사님, 나오셨네요. 어제는 사장님이랑 즐겁게 보내셨어요? 집에 일찍 가신다고 반차 내고 가셨는데. 반차요? 네. 요즘 힘든 건 없으시죠? 아무래도 일이 많아져서 더 힘들다고 들었는데 힘내주세요. 에이, 저희야 뭐 똑같죠. 힘들다고 총무직원도 하나 다시 구해주시고 그래서 조금 서류 작업이 수월해졌어요. 직원도 새로 뽑고 반차를 썼다는 직원의 말에 일단 아는 것처럼 넘어갔으나 찜찜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아무렇지 않게 그 사실을 은근슬쩍 떠보니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고 그렇게 다정하고 나밖에 모르던 남편이 거짓말을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내가 너무 남편에게 회사를 맡긴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 찝찝한 건 사실이었고 그 모습을 보니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겠다 생각했어요. 어제 야근하느라 많이 바빴어? 저녁에 잠깐 도시락 싸들고 갈까 하고 전화했는데 안 받았잖아. 어떻게 된 거야? 요즘 물량이 많잖아. 그래서 밤샘 작업 좀 했지. 당신도 알다시피 나 일하면 전화 잘 못 받잖아. 은근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챙겨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내 회사인 것처럼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야 당신도 한시름 놓을 거 아니야. 전 남편의 말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고 뒤이어 남편을 뒷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경악스러운 사실 하나를 알았는데 남편은 외도 중이었고 그것도 정말 제가 믿고 믿었던 저의 단짝 친구와 외도 중이었어요. 꽤나 오래된 사이인 것처럼 보였는데 믿었던 두 사람이었기에 저의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고 그럼에도 친구와 남편은 그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하였답니다. 아빠의 갑작스러운 사고,
믿었던 절친의 배신, 남편의 뒤통수, 세 가지가 겹치니 정신 차리기 힘든 시기였어요. 왜 힘든 일이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오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원망스러웠고 참 어리석게도 살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이랑 정혜 사이 누가 모를 줄 알아?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아빠도 아픈데 당신까지 어쩜 이럴 수 있어? 언제부터였어? 도대체 언제부터길래 이렇게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거냐고. 입이 있으면 말이라도 해봐, 제발.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걸... 설마 내 뒤 캤어? 진짜 무서운 여자다. 어떻게 신랑을 못 믿고 뒤를 캐? 소름 돋아. 지금 그 말이 나와? 미안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나한테 따지는 거야? 당신 정말 다시 보인다. 우리 관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어차피 다른 사람 사랑하는 사람 내가 뭐 어쩌겠어. 우리 관계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고. 후회할 텐데. 어차피 회사 일은 거의 다 내가 하고 있고, 당신은 회사 일 잘 모르잖아. 혼자 할 수 있겠어? 그리고 거래처들도 이제 나보고 거래해. 만약 내가 없다고 하면 거래처들이 당신네 회사 물건을 쓸 것 같아? 생각 잘해. 진짜 뻔뻔하다. 난 당신이 나한테 무릎이라도 꿇으면서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어. 근데 이런 예상 밖 행동을 보이다니. 그거야 장인어른 건장하실 때 얘기고. 솔직히 장인어른 오늘 내일 하시잖냐. 회사 사람들은 이미 나한테 다 회유됐고, 당신같이 병자 마누라랑 사는 것보다 차라리 정이랑 사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했어. 정혜도 당신한테 쌓인 게 많던데? 이런 인간이었구나. 당신 진짜 후회해, 그러다가.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할 말이 없었고 저렇게 악랄할 수가 있다니라고 느꼈어요. 사실 남편이 저에게 그저 싹싹 비는 것만을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오니 딱히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리하여 전 다음날 단짝을 만나게 되었고 단짝 친구는 저에게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정신이 확 차려지면서 내가 뭘 해야 하나 싶었어요. 이럴 때 아빠라도 멀쩡하시다면 나에게 해답을 주었을까 싶은 마음이 들면서 정말 슬픔이 사무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기댈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일이 이렇게 되니 남편과 이혼하는 것도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평생을 엄마 아빠의 울타리, 결혼을 하고는 남편의 울타리 아래 살아온 내가 이제 남편과 헤어지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그땐 경황이 정말 없었어요. 네 남편한테 다 들었어. 우리 쉽게 헤어질 수 없는 사이야. 그러니까 우리 사이를 인정해 주던지 아니면 이혼해줘. 승종 씨랑 너랑 똑같구나. 미안하다고 먼저 나와야 하는데 어쩜 그래? 뻔뻔하게 그렇게 말이 나오니? 내가 그동안 사람들을 한참 잘못 봤어. 내 옆에서 배신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어쩌다 승종 씨 만난 거니? 한 번의 실수야? 아니면 일부러야? 실수라곤 말 못하겠다. 너한테 죄책감은 없거든. 그동안 그렇게 네 시중 들어줬으면 됐잖아? 그냥 나한테 선물 하나 줬다고 생각해. 그리고 승종 씨는 애초에 너랑 아이 가질 생각 없었어. 그냥 빨리 너랑 이혼하고 나랑 새 출발하길 바랬거든. 언제부터였냐고? 너랑 승종 씨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네가 인사시키던 그날 정말 반했거든. 친구로서 마지막으로 말할게. 네가 날 친구로 생각했다면
승종 씨랑 헤어져 줘. 알잖아. 승종 씨 없으면 안 되는 거. 나도 안 돼. 너 그동안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잖니. 그러니까 승종 씨만은 양보해. 나도 절대 포기 못하니까. 승종 씨, 너한테 마음 다 떠났어, 이거사. 정신 차려. 원래도 미련하고 답답스러운데 어쩜 이런 일이 있어도 너는 미련을 떨어대니? 진짜 악랄하다, 너희 둘. 어떻게 뻔뻔하게 지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너네가 인간들이니? 우리 아빠 쓰러지기만을 노린 거 아니야? 회사도 애초에 너희가 먹으려고 한 거야. 나보고 나오지 말라고 할 때부터 의심했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네. 그걸 이제 알았니? 진짜 둔하다. 원래도 둔한 건 알았지만 어쩜 이리 둔해? 그러게 사람을 왜 그렇게 잘 믿어? 진구는 저에게 모진 말을 뱉어내고 자리를 떠났고 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했는데 엄마가 와 계시더라고요. 이래서 핏줄인가 싶은 것이 하필 내가 가장 힘들 때 엄마가 와 계시는 것을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놀란 엄마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세세히 얘기해 주었어요. 엄마는 싸잡아 주리를 틀 것들이라고 하면서 저 대신 화를 내주었어요. 당장 이혼해. 아휴, 지가 누구 덕에 컸는데 지금 바람을 피워? 그것도 정혜랑? 예, 울지 마라. 이혼하면 그만이야. 근데 엄마, 이 상황에도 승종 씨랑 이혼 못하겠어. 그럼 나 어떡해? 영영 혼자가 되는데 어떻게 살아나가라고. 네가 왜 혼자야? 아빠도 계시고 엄마도 있잖아. 그런 것들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라. 이혼이 흠도 아니고 그냥 끝내. 미안해, 엄마. 승종 씨 설득하고 싶어. 실수일 거야. 원래도 그런 사람 아니잖아.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용서하겠다고 하자 엄마는 끝까지 저를 말리시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제가 그렇게 남편과 헤어질 수 없다고 하자 엄마가 남편을 설득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저 때문에 엄마는 화가 나는 마음을 다스리고 서희에게 읍소를 하러 간 것이에요. 그날도 일이 많았던 남편이었기에 밤새 많은 사이 약식 좀 갖다 주며 얘기 좀 해보겠다고 엄마는 저에게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약식을 만들어 남편에게 향했으나 그날 아주 경악스러운 사태를 보고 말았는데 엄마는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자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지? 딸한테 얘기 들었어. 일단 이거 자네가 좋아하는 약식인데 먹으면서 얘기 좀 하지. 아니, 여긴 어쩐 일로? 아,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오시냐고요? 진짜 공 가서 구분 더럽게 안 되시네. 예전에야 장인어른 회사지. 이젠 제 거나 다름없는데 이렇게 들락날락 마음대로 하실 거예요? 진짜 기본이 안 돼 있네. 아니, 뭐야? 자네 말 다 했나? 우리 딸이 하도 사정해서 자네랑 얘기 좀 해보러 왔더니만 어디라고 오냐고? 사람이 원래 이랬나? 그저 친절하고 자상할 줄만 알았더니 그동안 발톱을 숨기고 행동했던 거였어? 아주 못돼 먹었네. 아휴, 여기요, 경비. 이분 좀 끌어내요. 내가 잡상인 치닥거리까지 해야겠어요? 어이가 없네, 진짜. 나가세요. 뭐야? 잡상인? 아, 자네 말 다 했어? 사람이 어쩜 이렇게 변하나? 돈이 이렇게 만들었어? 아님 여자에 미쳐서 그래? 남편은 엄마에게 화를 내며 엄마가 가져온 약식통마저 땅바닥에 내리꽂았고
그 약식통이 땅바닥에 내리꽂힌 순간 남편 인생도 곤두박질 쳐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남편이 부른 경비 아저씨가 저희 아빠의 정말 친한 동료였고 이 회사를 같이 일으킨 개국 공신이었거든요. 무려 저희 회사 지분을 아빠만큼 가지고 있으신 분이었고 그동안 남편이 오히려 외도하는 장면을 더 많이 캐치하시고 저 아빠를 위해 하나하나 사진으로 증거까지 남겨두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그렇게 되자 저를 위해 뭔가를 해줄 게 없나 살피면서 남편의 뒤를 캐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눈엔 남편이 투명해 보이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참 성경지명이 있었던 건지 그로 인해 남편의 인생까지 쪽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이 배은망덕한 것. 네 장인이 정말 괜찮은 청년이라고 하길래 염두에 두고 봤더니만 엉망이고 형편없더군. 내가 그저 그런 경비인 줄 알았나? 지금은 경영에 완전히 손을 떼고 있지만 자네는 내 지분 없이 이 회사 못 먹어. 알아? 아니 그럼 그 장인어른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던 분이 아저씨였어요? 아, 지금 이 회사 거의 제 말에 다 돌아가요. 아저씨도 생각 잘 하시는 게 좋을걸요? 절 밀어주신다면 제가 섭섭지 않게 챙겨드리죠. 뭐 원래 다 기브 앤 테이크 아니겠습니까? 자네 말 잘했네. 기브 앤 테이크? 그래, 자네 장인한테 받은 게 억수로 많아. 그래서 이번엔 내가 갚아줘야 하거든. 이 말은 즉, 넌 이제 큰일 났단 소리야. 얼른 빠져나갈 방안이라도 만들어야 할 거야. 난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거든. 경비 아저씨는 남편의 뒤통수를 세차게 가격하였고 충격받은 저희 엄마에게 본인이 다 해결하겠다며 엄마를 챙겨둔 뒤 남편을 해고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길길이 날뛰고 아저씨에게 대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저씨에겐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였고 정말 대단하게도 남편의 약점을 모두 쥐고 흔들 수 있는 분이었어요. 당신이 뭔데? 그리고 날 자르겠다고? 웃기지 마. 내가 이 회사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저 몸도 성치 않은 애랑 결혼까지 해가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알아? 그런데 당신이 나를 잘라? 절대 그럴 수 없지. 거래처 사람들도 그렇고 회사 직원들도 그렇고 절대 찬성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얼마나 내 편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러니까 말 함부로 마. 내가 자네 뒤를 안 밟았을 것 같나? 거래처 직원들이고 회사 직원들이고 내 편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리고 몇 달 전부터 새로 채용한 총무팀 직원 자네 사람이라며? 참 많이도 해먹었더라고. 내가 내 회사 순찰 돌면서 장부 한번 확인 안 해봤을 것 같나? 넌 잘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횡령죄로 콩밥이야, 이 사람아. 지금을 즐겨둬. 곧 불행이 닥칠 거니까. 남편은 아저씨의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으며 곧바로 거래처 사람들을 회유하려고 했으나 이미 아저씨가 손을 써놓은 뒤였어요. 그리고 역시나 남편에겐 횡령의 정황이 포착되었고 뒤이어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답니다. 남편은 이제야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게 된 것 같았고 마음 약한 저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했어요. 아마 예전의 저라면 당연히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줬겠지만 저희 엄마에게 들었던 행동을 보고 절대 용서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최악이었으니까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다시 너한테 충성을 다할게. 그동안 네 그림자로 사는 것 같아서 좀 그랬었어. 내가 생각이 짧았지.
그러면 안 되는데.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준다면 원래의 나로 돌아가서 정말 성실하게 일할게. 그 용서는 처음에 빌었어야지. 그렇다면 용서해 줬을 거야. 근데 당신 인성을 안 그 순간 절대 그렇게 못하겠다. 정이랑 둘이 잘 살아봐. 내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둘이 그렇게 좋다는데 내가 뭐 어쩌겠어?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나랑 결혼했으니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가면 되겠네. 그럼 정희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 참 잘 어울린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한순간에 정의 유혹에 흔들렸지만 내가 사랑하는 건 바로 너라고. 정말 미안하다. 정 그리고 바로 이혼 소송을 걸었고 단짝 친구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빠의 뺑소니 사고범이 다름 아닌 단짝 친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계속해서 저희 아빠 일을 수사하던 경찰에게 결국 덜미가 잡히고 말았고 범인을 보러 갔더니 단짝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사건은 횡손이 사건이 아닌 미수죄로 전환이 되어 수사가 들어갔어요. 남편과 바람을 저질렀던 일보다도 친구가 저희 아빠를 해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죠. 네가 어떻게 그러니? 우리 아빠가 학교 다닐 때부터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내 친구라면서 그렇게 챙겼는데 양심의 가책은 없었어? 합의나 선처 절대 생각하지 마. 쓰레기만도 못한 거사. 니들이 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승종 씨는 흐지부지 나한테 오겠다는 확신도 안 주지. 그렇다고 네가 떨어져 나가줄 것 같지도 않고. 어쩔 수 없었어. 이게 내 최선이었다고. 너희 아빠가 없어야 승종 씨가 나한테 오지. 너한테 죄책감 같은 건 느끼지 않고 말이야. 남자를 위해서 사람을 해하려고 해? 너 진짜 대단하다. 내가 너 같은 것을 곁에 두고 있었다니. 무섭다 정말. 한 번도 널 친구를 생각한 적 없어. 그저 네 배경이 좋아서 같이 다녔던 것뿐이야. 걸리지 않을 수 있었는데 젠장. 친구는 단 하나의 미안함조차도 없었고 그렇게 구속이 되면서 실형을 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상간녀 손해배상을 해야 했고 친구는 반성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아 더욱더 형량이 추가되었어요. 자그마치 실형을 12년이나 살게 되었죠.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오히려 상간녀를 무서워하면서 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남편과 같이 아빠를 해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아빠를 해하려고 한 것은 제 친구의 단독 범행으로 종결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절 친구로 생각하지 않고 늘 시기와 질투를 쌓아왔던 친구의 지독한 만행이었어요. 정말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인간이었고 친구와 더불어 남편 또한 잘못을 했기에 횡령죄와 더불어 저에게 이혼을 당해야 했어요. 횡령은 이제 막 시작한 단계여서 금액이 크진 않았고 벌금형에 약식 기소되었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모든 걸 잃고야 말았고 저뿐만 아니라 본인이 쌓아올린 커리어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어요. 본인이 자초한 거지만요. 내가 정혜를 안 만났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처음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어. 정혜가 옆에서 꼬드기지만 않았어도 회사에 이런 행동은 안 했을 거야. 그리고 장인어른을 해하려 했더니 정말 미안하다. 근데 난 모르는 일이야. 제발 봐주라. 아니, 정혜를 안 만나지 않았잖아. 만약은 없어. 이미 당신이 저지른 일들이 이렇게 커져버렸는데 아마 이분야 회사엔 얼씬도 못할 거야.
이미 장인회사 꿀꺽 삼키려고 했던 것이 다 소문나 버렸고, 당신같이 횡령을 했던 사람을 누가 받아주겠어? 날 기만하고 우리 아빠를 욕보인 당신, 다신 용서하는 일 없을 거야. 그럼 구질구질 잘 살아봐. 정말 미안해. 내가 그런 사이코 같은 여자한테 놀아나다니. 솔직히 작정하고 꼬시는데 어떻게 안 넘어가니? 남자들 다 똑같아. 그냥 봐주면 안 될까? 이번 일을 계기로 진짜 다신 안 그런다고 약속할게. 제발 한 번만 봐주라. 아버님까지 해야 하는 나쁜 사이코인 걸 알았으면 애초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야. 사람이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잖아. 우리 엄마를 그렇게 버러지 취급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나한테 용서를 빌어? 우리 엄마 버러지 취급하는 것도 정희가 시킨 거니? 다 네 의지였잖아. 너도 똑같은 인간이야. 정의 탓만 하지 마, 이 치사한 놈아. 너나 걔나 똑같은 악질이니까. 걔 보고 사이코 같다고? 내 앞에서 연기한 너도 내 눈엔 사이코나 다름없어. 사이코끼리 더 잘 됐어야 했는데 아주 꼴 좋다. 그렇게 모든 게 끝이 났고 죽을 것 같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잊혀지더라고요. 가끔 많이 아직도 악몽에 시달리긴 하지만 요즘 들어 아빠가 재활을 잘하고 계셔서 몸이 많이 좋아지셔서 악몽도 예전보다 덜 꾸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차츰차츰 회복하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멘털이 솜사탕 같던 저는 이번 일을 겪고 정말 강인해졌답니다. 오히려 제 순두부 같은 멘털이 이번 일로 강해졌기 때문에 이혼한 게 오히려 좋아라는 생각을 되뇌고 또 되뇌며 살고 있어요. 이제야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네요. 사실 사장님 말만 듣고 모든 걸 진행할 때 찝찝했거든요. 회장님도 안 계시지, 이사님도 안 계시지. 아무리 사이라지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악랄한 일을 저질렀대요? 그러게요. 이제 여러분들 혼란 주는 일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이제 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아빠를 위해 이 회사에 몸을 바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꿋꿋하게 자리를 잘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이 계셔야 회사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아직 부족한 게 많은 대표예요. 제가 실수하더라도 잘 알려주시면 금방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제 취임식 날 전 직원들에게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게 되었고 멘털도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회사에서도 혼자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까지 키웠거든요. 물론 제 옆에 든든한 조력자, 아빠의 친구 아저씨가 도와주고 계셔서 가능한 일이니까요. 아저씨는 아빠의 어린 시절 친구이자 든든한 파트너였다고 했어요. 상대적으로 집이 부유했던 아빠의 부모님 즉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아저씨는 밥도 많이 얻어먹고 가끔은 학비도 조달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저를 이렇게 도와주고 싶다고 했고 정말 감사한 인연이기도 하고 저에겐 은인이에요. 너희 아빠가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할 거야. 언제나 네 걱정밖에 없었거든. 몸도 약하게 태어나서 이렇게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늘 걱정이었는데 지금 이 모습은 너네 아빠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성장한 것 같구나. 정말 대단해. 아저씨 덕분이에요. 솔직히 이번 일도 그렇고 아저씨 아니었으면 꼼짝없이 당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저 아재 엄마의 은인이고 아빠도 정말 고마워하실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이 가르쳐 주세요. 아저씨한테 더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아저씨는 아빠 대신 저의 옆에서 저를 참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었고
그래서 더욱더 용기가 많이 났어요. 요즘엔 아빠가 말도 꽤 제법 잘하시고 몸도 많이 좋아지셔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제가 이만큼 성장한 모습을 보시곤 정말 행복해 하신답니다. 아픔이 있었지만 이 계기로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요즘이에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다시 이 멘털로 돌아간다면 그 악랄한 것들과 대등하게 맞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점점 성장해가는 인생이겠죠? 여러분들도 아픔이 있으시거든 털어버리고 자기 분야에 더 몰입해 성장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저는 결혼을 약속했던 한 여자와 결국 헤어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저지르려 했던 행동들이 너무나 믿기지 않아서 지금도 잠을 설칠 정도네요. 그녀와 결혼을 하기 위해 처가에 인사를 드리면서 제 사연은 시작됩니다. 예비 처가댁에선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희 집안보다 처가댁이 좀 부유한 편이었지만 그렇다고 저희 집안이 못 사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생각하신 기준에서 미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녀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저가 집안이 잘 사는 거지 직업적으로 봤을 때 저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중이었고 그녀는 일반 회사원에 재직 중이라 그 부분은 그래도 제가 좀 더 나은 편이었네요.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상견례 일정을 잡았고 일주일 뒤에 양가 집안이 만나기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에 저에게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던 거죠. 사건이 시작된 월요일, 그녀와 저녁을 먹기 위해 일찍 퇴근한 저는 그녀의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별 생각 없이 멀뚱히 서 있으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옆 골목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서로 퍼부으면서 싸움이 났길래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옆 골목으로 천천히 들어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간 순간 예비 장모님이 어떤 젊은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난리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놀란 저는 급하게 어머님께 다가가서 알 수 없는 여자와 뒤엉켜 있는 걸 힘겹게 떼어낸 다음 무슨 상황이냐고 여쭤보게 되었죠. 아니, 저 여자가 글쎄 내 어깨를 툭 치는 바람에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렸지 뭐야. 자네, 이 가방이 얼마짜리인지 알아? 1억짜리 명품 가방이야. 그런데 떨어지면서 흠집이 나버렸다고. 여기 밑바닥 잘 봐봐. 확실하게 흠집이 난 거 보이지?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면서 보상을 안 해주고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가려고 하는데 내가 AS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니까. 나보고 일부러 부딪힌 거라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저기요,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아주머니께서 전화 통화하시면서 지나가시다가 저를 못 보고 부딪히셨잖아요. 그래서 가방이 떨어진 걸 왜 제가 보상을 해줘야 하냐고요. 여기 CCTV 많으니까 제가 진짜 잘못이 있다면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생사람 잡지 마시고 그냥 가던 길 가세요. 저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쪽이 하필 내 앞을 막아서고 있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자네 당장 경찰에 신고 좀 해주게. 엄마, 여기서 또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그만하세요. 괜히 일 크게 만들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고요. 어머님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명품 가방에 흠집이 난 거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고 부딪혔던 행인을 놓아주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한쪽 말만 듣고 모든 걸 판단할 수 없어서
어머님과 부딪혔던 여성분께 양해를 구한 다음 주변 CCTV를 확인해 보기 위해 일단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자분도 자신의 오해를 풀어야만 속이 후련할 것 같다면서 기다리게 되었고, 그렇게 경찰분들이 오셔서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찾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편의점에서 밖을 촬영하던 CCTV를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영상 속에선 진실만을 얘기해주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걸어가시다가 가만히 서 있던 여자분과 부딪히게 되었던 거였죠. 그걸 확인한 저와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억울한 누명을 쓴 여자분은 당장 사과하라며 큰 소리로 어머님께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꼬리를 내린 어머님은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나서야 인정을 하셨네요. 다행인 건 그 여자분이 착하셔서 그냥 넘어간 거였지만 이 일은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비 신부는 머리채를 잡혔던 여자분께 용서를 구했고 어머님 몰래 헝클어진 머리와 소중한 시간을 망쳐서 죄송하다며 여자분께 지갑에서 돈을 꺼내 지어준 뒤 수습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모든 상황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저희는 어머님을 모시고 저녁을 함께 먹게 되었는데 그녀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지 어머님께 화를 내며 그곳은 왜 계셨는지 여쭤보았지만 어머님은 입을 굳게 닫으신 채 허기진 배를 급하게 채우셨네요. 제가 처갓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서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사람은 누구나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은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못 볼 꼴을 저에게 보여준 것 같아 미안하다면서 식사를 끝낸 뒤에 어머님을 모시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네요. 그렇게 정신없던 월요일은 어머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아 상당히 당황스러웠었죠. 그날 그녀는 평소 때처럼 저녁 시간에 전화를 주지 않았고 별일 없냐는 문자에 답장 또한 없었어요. 아무래도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어머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그녀와 다음날 연락이 닿았지만 전화 통화를 하면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힘이 없어 보였네요. 저는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저녁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잡게 되었고 그날은 제가 좀 늦게 끝나게 되면서 그녀가 저희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를 주고받으려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의 뒤에서 어머님이 고개를 내밀며 저에게 인사를 건네셨네요. 저는 어머님의 얼굴을 보고 당황해서 어색한 웃음으로 인사를 드렸고 그녀는 나중에 다 설명해 주겠다면서 일단 자기 차로 타라며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제 차를 놔둔 채 그녀의 차에 올라탈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어머님이 많이 미안해하셔서 좋은 곳에서 같이 저녁을 먹길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오게 된 거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녀가 머리가 아프다면서 두통이 오는지 잠시 약국에 들러 두통약 좀 사야 할 것 같다고 약국에 정차를 하게 되었어요. 뒷자리에 앉아 계셨던 어머님은 그녀가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생기면 두통이 자주 와서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라고 했지만 약을 먹는 게 좋은 것도 아니라 운전을 제가 대신 해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자 어머님께선 그럴 필요 없다며 차에서 내리시더니 운전석에 앉으셨습니다. 가족이 함께 운전하는 차고 음식점 위치도 어머님이 알고 계셔서 직접 운전하시겠다고 운전대를 잡으셨어요. 그녀는 약국에서 약을 먹고 나왔는데
운전석에 어머님이 앉아 계신 걸 보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뒷자리에 앉더니 어머님이 길을 더 잘 아신다며 두통이 심하게 왔는지 머리를 만지고 있었어요. 뒷좌석에 앉아있는 그녀가 계속해서 신경이 쓰여 뒤를 돌아봤는데 그 순간 무언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꽤 큰 충격이 온몸에 전해지게 되었고 너무 놀란 나머지 앞을 바라본 순간 다른 차와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사고가 나는 장면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운전대를 잡으셨던 어머님께서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시더니 상대 운전자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시면서 목소리를 높이셨고 상대 운전자가 잘못을 했는지 죄송하다며 어머님께 허리를 숙여 용서를 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사고가 나면서 머리를 부딪혔는지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며 머리를 잡고 있었고 어머님은 힘들어하는 그녀를 보고 놀라선 급하게 달려와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차문을 열어 그녀의 몸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상대 차주분은 보험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며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은 저한테도 어디 다친 곳은 없냐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말해야 된다고 저를 걱정하고 계셨죠. 다행히 저는 몸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어머님은 사고가 났다는 것 때문에 좋은 시간 다 망쳤다면서 상대방 운전자를 바라보며 화를 내셨네요. 그렇게 양측 보험사가 와서 사건에 대해 정리를 한 뒤에 그녀와 어머님은 결국 입원을 결정하셨습니다. 저는 몸에 문제가 전혀 없어서 어머님과 그녀를 간호했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아신 아버님께서 병실로 들어오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고를 낸 그놈은 어디 갔어? 확실하게 사과를 받은 거지? 조금이라도 몸에 문제가 있다면 무조건 치료받고 검사까지 전부 다 받아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손해본다고. 몸이 완전하게 괜찮아지기 전까지 절대 합의할 생각하지 마. 자네도 같이 타고 있었다면서? 자칫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자네는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네. 그 사람이 잠깐 한눈을 파는 것 같다고 모든 과실을 인정했어. 그래도 예비 사이가 옆에서 도와줬으니 빨리 해결할 수 있었던 거지. 우리끼리만 있었으면 여자라고 무시했을걸? 이래서 집안에 남자가 많아야 든든한 거야. 예진아, 회사에 다 미리 전화했지? 지금은 몸이 긴장해서 어디가 아픈지 나타나지 않는데 내일 되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플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받을 건 다 받고 퇴원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너 사고가 난 직후부터 머리가 너무 아프다며. MRI 찍어보고 머리에 조금이라도 출혈이 있는지 확인해봐라. 자네도 어차피 보험 처리 다 되니까 물리치료라도 받아. 이참에 뭉친 근육도 좀 풀어야 다음날 지장이 안 생기는 거야. 나는 사고 충격으로 온몸이 다 쑤시고 너무 아파서 제대로 걸을 힘조차 없다니까. 아마 다음날이면 아픈 곳이 더 늘어날까봐 걱정이다. 그런데 여긴 저녁밥 언제 주는 거야? 전날에는 명품 가방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니 다음날은 차 사고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자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만나는 게 안 좋은 일들을 만들게 되는 것 같아 퇴원을 하면 그녀와 만나는 건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아버님이 병실에서 자리를 지키셨고 저는 다음날 출근 때문에 일단 병원에서 나와 회사로 다시 간 다음 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게 되시고 많이 놀라셨는지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하셨지만 제가 부모님을 말렸어요.
두 분 다 8순이 넘으셨는데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될 때 굳이 밖으로 나가서 좋을 게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그렇게 며칠간 그녀와 어머님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합의금까지 전부 다 받은 다음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상견례 전까지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었는데 어머님께서 저와 있을 때만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차라리 집에서 모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상견례 전에 얼굴 한 번 더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할 말이 많다며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비 처가댁에서 모이는 건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아서 어머님의 초대를 받아들였고 그렇게 저는 처가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네요. 그녀도 집에서 가진 모임이 마음에는 한결 편했는지 두통도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네도 이제 우리 집안 식구가 될 텐데 제대로 된 포험 하나는 드러나야 하지 않겠어? 내가 며칠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생각이 좀 많아졌는데 얼마 전에 사고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터진 거잖아.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데 자네도 내 딸과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불행한 일들이 갑자기 닥쳐올지도 모르고 정말 심각하게는 자네가 내 딸과 결혼하자마자 사고로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데 보험 하나 정도는 제대로 드러나야 하지 않겠어?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자네도 보험 하나 제대로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저도 보험이 없는 건 아닌데요. 생명보험까지는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이 위험한 것도 아니고 딱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미래를 바라볼 수 없으니 항상 준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저는 지금 당장 생명보험을 준비할 마음은 없어요. 나중에 제가 정말 들어야 한다고 생각될 때 그때 상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네가 만약 내 딸과 결혼을 하고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때는 준비를 할 수가 없는데 생각할 시간이 뭐가 필요한가? 과부 만들고 생명보험도 안 들어서 내 딸만 손해를 보게 되는 건데 그건 내 딸을 생각해 주는 게 아니지. 그만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 내가 만약에 자네였다면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생명보험 들었을 것 같은데. 분위기 좋게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보험 얘기가 나오더니 뜬금없이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라는 어머님의 말에 저는 당황하고 말았어요. 보험이야 언제든 가입할 수 있지만 하라는 대로 무턱대고 실행에 옮기는 건 아닌 것 같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드린 말씀이었는데 처가댁에선 그런 저를 안 좋게 바라보셨네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확실한 건 기분이 좋아 보이는 건 아니었어요. 저에게 실망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결혼을 하고 신중하게 알아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아버님 어머님께선 제 입에서 생명보험 가입을 바로 하겠다는 말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계셨는지 반대되는 말을 들으셨을 때 상당히 불편해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의견 차이가 다른 건데 제 입장은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으려는 모습에 저 또한 솔직히 너무 서운했었어요. 그렇게 식사 초대 자리의 분위기는 안 좋게 흘러갔고 더 이상 있어봤자 계속해서 안 좋은 말만 듣게 될 것 같아 서둘러 정리를 한 다음 인사를 드린 뒤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네요. 최대한 좋은 쪽으로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이미 처가 식구들은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제 말은 귀에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상견례가 이어지게 된 거였죠. 그래도 앞으로 좋은 모습 더 많이 보여드릴 기회는 많기 때문에 서운해하시는 마음 최대한 빨리 되돌려 놓고 싶었었죠. 그녀는 그래도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저에게 밝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심각한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약간의 긴장 속에 상견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양가 부모님께서 인사를 주고받으신 뒤 대화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너무 긴장을 했는지 갑자기 배가 뒤틀려서 화장실을 잠시 다녀와야만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께 양해를 구한 다음 화장실에서 볼일을 끝내고 나오려는데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와서 받게 된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전화를 주신 분께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잘못 보신 거라며 설명드렸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데 불신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내용에 대해 처가 식구들의 입으로 직접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결정하게 되었고 그렇게 양가 부모님이 계신 자리로 걸어가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과 어머님, 아버님의 언성 높인 목소리가 식당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울려 퍼지길래 급하게 문을 열어 상황을 살피게 되었네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는데 왜 자꾸 저를 의심한 거죠? 사부인께서 떨어뜨린 걸 왜 저한테 덮어 씌우시나요? 그럼 제가 사부인께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나이 먹고 뭐하러 없는 사실을 꾸미겠어요? 방금 화장실 다녀오시면서 제 가방 흠집 내셨잖아요.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1억짜리 명품 가방이라고요. 이런 걸 보신 적이 없으시니 조심하지 않으셨겠죠? 그 가방이 얼마짜리인지 그걸 제가 알아야 하나요? 그리고 확실하게 몸에 닿지 않았고 흠집 난 것도 꽤 오래되어 보이는걸요? 나이가 8순이나 되셔서 노망이 드셨나? 오늘 같은 날 꼭 상황을 이렇게 만드셔야 되겠어요? 지금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전혀 모르신 거예요? 제가 정말 한성격 하는데요. 예비 사이를 봐서 많이 참고 있는 거라고요. 일단 사과부터 하시고 AS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나오는 비용에 대해 입금시켜 주시면 되는 건데 굳이 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드셔야 되겠어요? 제가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포상을 해드리죠. 그런데 전혀 몸에 닿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팔순 먹은 게 뭐가 어때서 저보고 노망 났다는 말을 함부로 뱉으실 수가 있는 거요? 이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일단 그만들 하세요. 꼭 이렇게까지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드셔야 되겠어요? 어머님 가방이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생활하다 보면 어느 정도 흠집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가방 떨어진 거 가지고 이 정도로 심각한 분위기를 만드셔야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 어머님 가방에 흠집 난 거 저번에 생겼던 위치랑 똑같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어디서 장모를 의심하고 있어? 내가 맞는다면 맞는 거지. 제발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어머님 1억짜리라고 하시는 가방 그거 진품 맞아요? 말만 그렇게 하시는 거지. 확실하게 1억짜리 가방 맞는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기 근처에 진품인지 가품인지 확인한 곳이 있는데 한번 가보실까요? 자네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나왔겠어. 명품 가방인데 떨어져서 마음이 아파 그런 거라는 걸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야? 차라리 이 결혼 없던 걸로 하는 게 좋겠네. 자네같이 마음씨가 좁아 터진 사람을
내 딸에게 넘겨줄 생각 없고 앞으로 2번 다시 연락도 하지 말게. 어차피 생명보험 가입도 안 하겠다는 사이 뭘 믿고 내 딸을 맡길 수 있겠나? 그 말 왜 안 나오나 했는데 잘 됐네요. 저도 어차피 이 결혼 이어갈 생각 조금도 없었어요. 제가 방금 전화를 받았는데요.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요? 당신들 모두 인생 쫑난 줄 알라고. 꼬리가 길면 결국 밟힌다는 거 몰라? 제가 방금 통화한 녹음 내용이에요. 저는 팔순 엄마를 세워두고 1억 명품 가방에 흠집 냈다며 상견례 자리에서 엄마한테 삿대질을 한 어머님의 행동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상차림을 뒤엎은 뒤 굳어진 얼굴을 하고 있던 그녀에게 다가가 모든 게 끝났다고 속닥거린 뒤 핸드폰에 녹음되어 있던 통화 내용을 들려주었고 그 순간 처갓집은 묵사발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말이 정말 사실이에요? 저는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계획되어 움직였다는 건가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획적 보험 사기단이에요. 저도 뭔가 이상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패턴이 너무 똑같아요. 또 자주 범행을 저지르면 의심을 사게 되니까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일을 저지르는데요. 정말 다행인 건 그쪽이 아직 무사하다는 거예요. 생명보험에 가입하라고 계속 강요받으셨죠?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나중에 정말 돈이 급할 때 그쪽의 목숨값을 받아가겠다는 말이에요. 결혼 전에 생명보험에 미리 가입을 해놔야 의심을 덜 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신데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신 거죠? 저를 왜 도와주시는 건가요? 저 무슨 연관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저는 그 여성분과 결혼을 약속했던 동생의 형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동생을 병간호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 동생도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 큰 사고가 한 번 났었지만 다행히 생명은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식물인간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때는 결혼을 하기 전에 사고가 났었는데 보험금 수령자가 그 여성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그녀와 결혼을 하기 전에 이미 결혼을 약속했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남자에게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게 만들었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위태로운 상태에서 그 남자가 기적적으로 생명은 건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 보험금 수령자가 그녀로 되어 있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던 가족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적인 범행의 동기가 없었다는 거에 재판에서는 그녀의 가족에게 손을 들어주었고 세상을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 남자의 보험금 수령은 가족분들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면서 인연을 끊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형이라는 분은 처가 식구들의 집안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걸 계속해서 의심하게 되었고 자기 동생이 식물인간이 된 이후에도 그녀의 집안은 다른 자잘한 사고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걸 파악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명품 가방 또한 일부러 돈을 받으려는 수법인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남자의 형은 그녀의 집안의 뒤를 밟으면서 처벌을 내리기 위해 많은 걸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이 제가 그녀의 계획에 들어가게 된 거였고 똑같은 패턴으로 저에게 생명보험을 가입하라는 강요를 하기 시작한 거였네요. 그래서 제 증언이 그분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저와 통화한 내용을 듣게 된 처가 식구들은 사색이 든 얼굴로 자신들은 절대 잘못이 없다고 했지만 그동안 제가 겪어온 것들을 보면
확실하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많이 느끼긴 했었죠. 그리고 잠시 뒤 저와 통화를 했던 그 남자분이 상견례장의 문을 열고 들어와 그동안 저지른 행동들이 담겨 있는 영상들을 보여주며 그 사람들의 짓을 낱낱이 저희 가족에게 알려주었네요. 뒤이어 경찰분들이 상견례 장소로 들어왔고 그 사람들은 결국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겪어왔던 부분에 대해 증언하며 생명보험에 가입하라고 강요도 받았다면서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그분과 비슷한 패턴으로 저에게 범행 계획을 꾸미려 했다는 게 밝혀지게 되면서 보험 가족 사기단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진술과 그 남자분이 그녀의 집안 사람들의 뒤를 조사해서 얻은 증거물들을 토대로 그분들의 억울한 사건까지 전부 뒤집어지게 되었어요. 결국 의도적으로 접근한 부분들이 밝혀졌고 징역은 피해갈 수 없게 되었네요. 만약 그 남자분의 끈질긴 추적이 없었다면 저도 그분의 동생처럼 식물인간이 되었거나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르죠.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걸 이번에 처음 겪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항상 뭐든지 신중히 결정해야 될 것 같네요. 그 사람들처럼 악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더는 이 세상에 없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